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그 사람이 처음 제게 건넨 이 한마디에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젊은 날 이혼하고 늙고 가난해져 버린 제게 67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찾아온 봄날 같은 재혼이었으니까요. 가진 것 하나 없던 제 삶에 행운처럼 나타난 사람이었습니다. 월세에 쫓기던 원룸 생활도 새벽마다 계단을 쓸던 제 처지도 그 사람 옆에 서면 이상하게 덜 초라해 보였죠. 저는 성실하지만 촌스러웠던 카센터 박 사장의 고백을 외면하고 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반짝이는 반지, 그리고 원룸 건물까지. 이제는 내가 책임질게. 그 말이 너무 달콤해서 의심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정말로 믿어버렸죠. 하지만 그 꿈은 어느 날 아침 차갑게 울리는 도어락 소리와 함께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혼인신고 밑장 빼기. 그건 남편의 병적인 습관이었다고 하더군요. 꿈 같은 시간을 뒤로 하고 다시 빈손으로 길 위에 서게 된 기막힌 저의 노년 이야기.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7살 이은혜입니다. 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품이 있는 분이었죠. 저는 재빨리 그분에게 어울릴 만한 옷들을 머릿속으로 골랐어요.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부드럽게 인사하며 다가갔습니다. 손님은 블라우스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분의 피부톤과 체형을 보고 연한 베이지색 실크 블라우스를 꺼내 보여드렸죠. 손님이 거울 앞에서 대보시더니 표정이 환해졌어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카드를 내미는 손님을 보니 저도 뿌듯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예요. 젊어서부터 패션 센스가 남달랐던 저는 옷 장사를 한 지 벌써 수십 년째입니다. 제 가게도 몇 번 차려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재고 관리를 못해서였는지, 위치가 안 좋아서였는지. 결국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남의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죠. 그래도 이 가게는 괜찮았어요. 재래시장 초입에 자리 잡아 어르신들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사장님도 제 실력을 인정해서 가게를 거의 맡기다시피 했거든요. 늦은 점심을 먹으면서도 혹시 손님이 올까 싶어 밖을 내다봤습니다. 김밥 한 줄을 대충 씹으며 일어나려는데 또 문이 열렸어요. 이번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70대 초반의 김 사모님이었죠. 늘 비싼 옷을 사가서 매출을 올려주는 단골 고객이에요. 저는 손님의 패션 센스를 칭찬으로 맞이했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새로 들어온 재킷을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김 사모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임대 났다면서요? 어디 다른 데로 가세요? 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임대가 났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것도 들은 게 없었는데. 다급한 마음에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겨우 받았습니다. 사장님, 지금 손님이 여기 임대 났다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사장님은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옷가게는 경쟁력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너무 늦게 얘기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었죠. 이 나이에 실직이라니. 손님들은 언제 문을 닫냐며 아쉬워했지만 저는 대답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내 가게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끝까지 말도 없이 가게를 넘기려 했다니. 알 수 없는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게다가 이번 달 월급도 아직 안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원룸 월세며 공과금이며 당장 내야 할 돈이 산더미인데 퇴근길이 무거웠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다가 40에 이혼했죠. 전 남편은 극성스런 마마보이였어요. 무슨 일이든 시어머니 허락 없이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밥상에 올릴 반찬부터 시작해서 집안 대소사까지 전부 시어머니가 간섭했어요. 견디다 못해 매일 싸웠고 결국 이혼했죠. 재산이라곤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부 시어머니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었으니까요. 저는 빈손으로 나왔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 손으로 벌어서 먹고 살 자신이 있었으니까요. 쉬지 않고 일했어요. 언젠가는 잘 살 거라고 믿으면서. 그런데 60대 후반이 되어서도 이 모양이라니. 정말 모든 걸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시골에 사는 엄마를 찾아갔어요. 기댈 곳이라곤 친정엄마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같이 살 수 있을까 싶어서.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는 동안 마음이 무거웠어요. 80이 넘은 엄마한테 손 벌리러 가는 딸이라니. 엄마는 마당에서 콩을 다듬고 계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차마 같이 살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채소 장사도 접은 지 오래고, 이제는 병원이 가까운 오빠네로 들어가 살고 싶다고 하셨죠. 며느리 눈칫밥 먹는 게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기운이 달려서 혼자는 힘들다고 하셨어요. 내가 모셔야 할 판에 오히려 신세를 지려 했다니. 부끄러웠습니다. 주머니를 뒤져서 가진 현금을 다 꺼냈어요. 얼마 안 되지만 엄마 손에 꼭 쥐어드렸죠. 엄마는 펄쩍 뛰며 도로 주려 했지만 제가 막았어요. 시골집을 나서는데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기만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고향 친구를 만났습니다. 시골에 내려온 김에 얼굴이라도 보고 가려고 했어요. 친구는 몇 년 전 남편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와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었죠. 찻집에 들어서니 친구가 손을 흔들었어요. 마주 앉자마자 제 얼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하냐고, 무슨 일 있냐고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친구는 남편과 티격태격한다면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침엔 텃밭에서 키운 채소로 반찬 만들고 저녁엔 둘이 막걸리 한 잔씩 한다고. 지난주엔 온천 여행도 다녀왔다며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런 소소한 일상의 안정감이 부러웠습니다. 나는 언제쯤 저런 평온함을 누릴 수 있을까? 친구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내가 또 얘기하면 싫어할까봐 그렇긴 한데. 우리 동네 카센터 박 사장 알지? 아직도 너 좋다고 난리야. 아, 또 그 얘기구나 싶었어요. 벌써 몇 년째 듣는 얘기였죠. 친구는 계속 설득했습니다. 진짜 소개 안 받을 거냐고. 벌써 3년을 일편단심으로 저만 기다리는 남자라고 했습니다. 박 사장은 65살인데 한 번도 결혼 안 했대요. 동네에서 성실하기로 소문났고 술이나 여자 문제도 전혀 없다고 했죠. 새벽부터 일어나서 카센터 문 열고 밤늦게까지 성실히 일한답니다. 그래서 카센터도 잘 되고 있어서 돈도 꽤 모아뒀대요. 너도 카센터에서 카운터나 보면서 같이 살면 좋잖아.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것보다는 둘이 의지하며 사는 게 낫지. 너만 만나고 싶다는 거 보면 진심인 것 같은데. 머릿속에 박 사장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투박한 인상. 항상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이었죠. 지나가다 몇 번 마주쳐서 대화해봤지만 재미도 없고 무뚝뚝하기만 했어요. 세련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남자와 사귀다니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됐어.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혼자 사는 게 편해. 친구는 아쉬워하며 한숨을 쉬었지만 더는 권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방 안에 앉으니 현실이 확 와닿았어요. 이제 직장을 구해야 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구인 광고를 뒤졌지만 제게 맞는 일자리는 거의 없었어요. 부티크나 의상실 같은 중년 여성 옷가게들은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죠. 답답한 마음에 바람이나 쐴까 해서 무작정 방을 나섰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옆 게시판의 공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건물 관리인 구함?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복도와 계단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공과금 고지서 배부, 택배 관리 같은 일들이었어요. 근무 시간은 자유롭게 조정 가능하다고 했죠. 월급은 제가 옷가게에서 받던 것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이 돈이라도 절실했어요. 당장 다음 달 월세를 낼 돈이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바로 이 건물에서 일하니 교통비도 안 들고 출퇴근 시간도 절약되니 좋았죠. 다만 걸리는 게 있었어요. 이 나이에 원룸에서 살고 있는 것도 신경 쓰이는데 건물 청소라니. 같은 건물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싶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요? 당장 살아남는 게 중요했어요. 심호흡을 하고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는 짧게 끝났어요. 나이를 묻더니 좀 많다고 했지만 같은 건물 입주민이라고 하니 바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하면 더 믿을 수 있다며 내일부터 시작하라고 했어요. 원룸 건물 관리 일을 시작한 지도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새벽 2시에 잠이 깼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건물 청소는 금방 손에 익었지만 아침에 하는 건 출근하는 사람들과 마주쳐서 부담스러웠습니다. 새벽이 좋았죠. 잠도 안 오고 답답해서 일어났어요. 차라리 지금 미리 계단이라도 쓸어 놓으면 편할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나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죠. 천천히 4층부터 쓸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2층 계단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웬 노인이 계단에 쓰러져 있었어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렸고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숨은 쉬고 있었지만 위험해 보였어요. 아무리 건물 안이라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을 대고 있으니 입이 돌아가거나 얼어 죽을 수도 있으니 큰일이죠. 흔들어 깨우며 소리쳤어요. 아저씨,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집이 어디예요? 남자가 겨우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절 바라보더니 4층이라며 중얼거렸어요. 4층은 한 집밖에 없으니까 찾기 쉬웠죠. 남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몸을 부들부들 떨며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한 계단씩 올라가는데 온몸에서 땀이 났습니다. 남자는 계속 비틀거렸고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어요. 겨우 4층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모양이네요. 그래도 집에 도착했다고 하자 남자는 비틀거리며 비밀번호를 눌렀죠. 문이 열리자 남자는 어떤 말도 없이 휘청거리며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팔이 욱신거렸습니다. 무거운 사람을 부축하느라 무리가 갔나 봐요.
방에 돌아와 파스를 찾아 붙였죠. 침대에 누워 아픈 팔을 만지며 그냥 잠이나 더 잘 걸 후회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분리수거함 앞에서 재활용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이 아무렇게나 버린 쓰레기를 분류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집중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뒤에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돌아보니 말끔하게 차려입은 노신사가 서 있었어요. 어젯밤 그 취한 남자? 낮에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머리는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고 인상도 훤하고 점잖아 보였어요. 남자는 자기가 신세를 졌다면서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어젯밤의 모습과 전혀 다른 인상에 한층 누그러졌죠.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취해서 다니시면 위험하다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습니다. 다음엔 조심하시라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남자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관심이 싫지 않은 모양이었죠. 그런데 이 건물에 사시나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걸 갑자기 왜 묻지 싶었어요. 나이 든 여자가 혼자서 사는 걸 알리고 싶지 않았죠. 남자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자기가 이 건물 주인이라고, 그래서 4층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여기 원룸 주인이구나. 하지만 저는 이번 달 월세를 아직 못 낸 상태였어요. 청소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월급날이 아직이었고, 전 직장에서 여태 정산을 못 받았죠. 혹시 당장 월세부터 내라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 잔뜩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런 제게 따뜻한 미소로 띠며 편안하게 대해 주었어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이 원룸을 계약해서 주인 얼굴은 처음 봤습니다. 건물 일을 하겠다고 통화할 때는 잠깐 통화했을 땐 꼬장꼬장한 노인네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부드럽고 매너 좋은 사람이라니. 참 사람은 겪어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법이네요. 다음 날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어요. 계단도 깨끗이 닦고 잠시 쉬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집주인이라고 떴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혹시 월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제야 밀린 걸 확인하고 재촉하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전화가 끊겼다가 다시 울렸어요. 그래도 전 못 본 척하고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아직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채 되지 않았으니 월급 받을 날은 멀었죠. 전 직장에서는 정산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주지도 않아 당장 낼 돈이 없었거든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늘 빠듯한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전화 받아서 사정 설명해봤자 괜히 신뢰만 잃을 것 같아 피하기로 했어요. 오후가 되어서야 늦은 점심거리를 사러 나가려는데 계단에서 집주인과 딱 마주쳤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한 게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남자는 쏘아붙이듯이 물었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말이 이어졌어요. 자기가 밥을 사드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생명의 은인 아니냐며 어제 새벽에 도와줘서 고맙다면서요. 남자는 제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죠. 덕분에 이제 술을 끊어야겠다면서 농담처럼 말하더니 웃었어요. 남자는 자기를 편하게 오사장으로 부르라면서 거절하는 저를 편하게 이끌었습니다. 외제차 문을 열어주는 그를 보며 얼떨떨했어요. 차는 어느 유명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우린 최고층 레스토랑으로 향했죠. 메뉴판을 보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코스와 와인까지 척척 주문했어요. 그리고 저더러 부담 갖지 말라면서
생명의 은인한테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면서 말했죠. 순간 이 남자가 멋있어 보였습니다. 오 사장이 82살이라고 했던가요? 그런데 관리를 받아서 그런지 60대 후반 정도로밖에 안 보였어요. 세련된 매너며 대화 센스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월세 생각이 떠나지 않았거든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려는 순간 그가 먼저 말했어요. 아, 월세는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주셔도 돼요. 성실하게 일하시는 거 보니까 믿음이 가더라고요. 눈치도 백단이네요. 갑자기 어깨에 짐이 내려진 것 같았습니다. 움츠러들었던 마음이 펴지면서 긴장이 풀렸어요. 그 후로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나 싶었어요. 시간이 어떻게 간지도 몰랐죠. 그날 이후로 저는 오 사장을 만나면서 계속 가까이 지냈습니다. 아침에 복도를 청소하고 있으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따뜻한 커피를 건네줬어요. 손이 시려 보인다며 핫팩을 쥐어주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말이면 맛있는 걸 사주겠다며 불러냈고, 축제가 있다며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그런 걸 보면 오 사장도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았죠. 돈도 없고 나이 들어 청소일을 하는 처지가 비참했는데 오 사장 덕분에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누군가 날 특별하게 대해준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졸린 상태라 생각 없이 받았더니 카센터 박 사장이었습니다. 도시에 일이 있어서 왔다가 제 생각이 났다며 식사라도 하자고 했어요. 저는 바쁘다며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친구한테 물어서 제 주소를 알아냈다며 지금 원룸 앞에 있으니 잠시만 나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이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할 수 없이 입고 있던 옷 그대로 슬리퍼를 끌고 나갔어요. 건물 앞에 한껏 차려입은 박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새 양복에 구두까지 번들번들했지만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저는 박 사장과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커피 주문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쭈뼛거리는 모습을 보니 답답했어요. 꾸민다고 꾸민 모습까지 제 눈엔 초라해 보였습니다. 특히 오 사장과 비교하니 더욱 그랬어요. 15살이나 많은 오 사장도 저렇게 촌스럽게 입진 않았죠. 세련된 옷차림, 자연스러운 매너, 능숙한 대화. 오 사장님과는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됐습니다. 커피를 앞에 두고 박 사장이 입을 열었어요.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었다고, 이제야 용기를 냈다고.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구겨진 선물 포장지에 쌓인 목걸이였어요. 다짜고짜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저는 하염없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박 사장은 제 사정이 어렵다고 들었다며 더 나이 들기 전에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했어요. 저와 당장 함께 살아도 될 만큼 준비되어 있다고. 고향에 집도 있고 카센터도 잘 되고 있고 직원도 있어서 편하게 살 수 있다면서 주절주절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엔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가 진지하게 고백하는데 하품이 나올 뻔했습니다. 겨우 참으며 거절의 뜻을 분명히 했어요. 그 마음은 고맙지만 생각이 없다고. 박 사장은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오 사장이 연락해 왔어요. 분리수거는 신경 쓰지 말라며 하루 쉬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권한으로 일정을 빼준다며 농담처럼 말했죠. 이제는 저를 이어사라고 부르며 깍듯이 대해줬어요. 그게 싫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교회 한정식집에 가자면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정갈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라이브 카페에 들러 와인을 마셨습니다. 분위기에 취해 시간 가는 줄 몰랐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오 사장이 두툼한 봉투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거절하려 했지만 오 사장은 웃으며 말했어요. 힘든 상황인 거 다 안다고. 전 그러면 나중 월급에서 깐다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월세도 안 받겠다면서 생명의 은인한테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대신 앞으로도 말동무가 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밥도 같이 먹어달라면서요. 싫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맙다고만 했죠. 방에 들어와 봉투를 열어보니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당장 급한 불은 끄고도 남을 만했죠. 고생 끝에 이런 행운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든든하고 마음을 설레게 하는 사람을 만났다니 행운이었죠. 그날 밤은 편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오 사장이 좋았습니다. 따뜻한 배려, 세련된 매너, 재미있는 대화. 오랜만에 여자로서 대접받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카센터 박 사장이 찾아가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버럭 화를 냈습니다. 왜 멋대로 제 주소를 알려줬냐고 따졌죠. 다시는 그 사람이랑 엮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 돼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친구는 미안하다면서도 궁금했는지 그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금 수줍어하면서 오 사장 이야기를 꺼냈어요. 건물 주인이고 정말 잘해준다고. 고급 레스토랑에도 데려가고 매일 만나 식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무엇보다 대화가 잘 통하고 매너가 좋은 사람이라고 했죠. 친구는 처음엔 잘 됐다고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었죠. 제가 82살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곧 그게 뭐가 문제냐며 건물주 아니냐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건물주가 맞는지 꼭 확인은 해보라면서 이야기했죠. 저는 예전에 건물을 관리하는 공인중개사를 만나 물어본 적이 있다면서 확실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 사장 씀씀이를 보면 돈이 없이는 하루라도 그렇게 쓰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남자의 다른 가족은 없냐고 묻더군요. 돌이켜보니 4층을 청소하러 갈 때마다 다른 사람 흔적은 전혀 없었죠. 저도 몇 년째 이 건물에 살았지만 가족을 본 적이 없다고 했더니 그제서야 친구는 안심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수발해야 하는 건 아니겠지라며 또 걱정도 했어요.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만큼 정정하다고 말했습니다. 매번 좋은 거 먹고 한의원이며 마사지며 관리를 철저히 받아서 그런지 같은 60대로 보인다고. 친구는 그럼 더 할 말이 없다면서 잘 지내다가 무조건 결혼까지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카센터 박 사장이 불쌍하다며 어쩔 수 없다고 한숨을 쉬었죠. 전화를 끊고 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한테 자랑할 만한 사람을 만났다는 게 뿌듯했어요. 오 사장과 만난 지도 2달이 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건물 관리를 성실하게 했어요. 대신 오 사장이 부를 때면 한껏 차려입고 나갔죠. 옷가게에서 일할 때 모아둔 괜찮은 옷들을 꺼내 입었습니다. 어느 날 오 사장이 특별히 예쁘게 입고 나오라고 했어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나갔지만 오 사장은 저를 곧장 백화점으로 데려갔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옷과 가방을 골라주는데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절하려 했지만 오 사장은 제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여사한테 어울리는 걸로 골라야 한다며 직원에게 이것저것 가져오라고 했죠. 그 다음 간 곳은 어느 호텔의 칵테일 바였습니다.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바텐더가 칵테일을 만드는 모습을 구경했어요.
젊었을 때 몇 번 와본 적은 있지만 이 나이에 다시 오게 될 줄은 몰랐죠. 달콤한 칵테일을 마시며 재즈 음악에 취해 있는데 오 사장이 갑자기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반짝였어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살지 않겠냐고. 이제 혼자는 외롭다고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 나이에 저와 결혼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 재혼? 예상은 했지만 막상 프러포즈를 받으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좋다고,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라면 편안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무엇보다 진심으로 날 아껴주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솔직히 이 나이에 이런 조건의 남자를 또 어디서 만나겠어요? 다음 날 아침, 프러포즈의 여운에 잠을 설쳤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밖이 웅성거렸어요. 복도에 나가보니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가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4층으로 올라가는 가구들이었어요. 호기심에 따라 올라갔더니 오 사장이 문 앞에서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는데 새 가구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이 여사 취향에 맞춰 골랐다고 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 정말 제 취향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제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아는지 놀라웠죠. 오 사장이 저를 살짝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짐은 나중에 정리하고 오늘부터 여기서 살라고. 필요한 건 몸뿐이라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러면서 신용카드를 하나 건넸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살 거니까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사라고 했어요. 카드를 받아든 손이 파르르 떨렸죠. 저는 행복해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습니다.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니. 게다가 그것보다 날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니. 4층 거실 통창으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풍경이 새롭게만 느껴졌어요. 본격적으로 4층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제게 극진했어요. 아침이면 제가 눈을 뜨기도 전에 커피 향이 방 안 가득 퍼졌습니다. 남편이 직접 원두를 갈아서 커피를 만들고 근처 베이커리에서 갓 구운 크로와상을 사왔죠. 어느 날은 침대 위로 쟁반을 가져와서는 부드럽게 깨워줬습니다. 하루 종일 다정한 말투로 함께 공연을 보러 다녔어요. 아무런 걱정이 들지 않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녁엔 제 발을 무릎에 올려놓고 정성스럽게 마사지를 해줬어요. 부은 발을 주물러 주면서 오늘은 뭘 했는지, 힘든 건 없었는지 물어봤죠. 이런 세심한 배려를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정말 행복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또 있었어요. 남편은 여기 원룸 건물 말고도 건물을 몇 채 더 가지고 있었죠. 월세로만 이런 생활을 하고도 남을 만큼 자신의 재산이 상당하다면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제게 카드를 쓰는 것도 아끼지 말라고 했어요. 평생 저는 동네 옷가게에서 손님들에게 옷을 파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백화점 라운지에 앉아서 직원들이 가져오는 옷을 골라 입어봤습니다. 명품 브랜드 매장에 들어가서 마음에 드는 걸 고민 없이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았죠. 고급 피부 관리실에 가서 남편과 나란히 관리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편안하게 누워있으면 누구나 저를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저녁은 거의 매일 외식을 했습니다. 남편은 맛있고 분위기 좋은 곳을 꿰뚫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따라가서 맘껏 즐기면 그뿐이었죠. 한 번은 친구를 불러 비싼 식사를 제가 사주기도 했습니다. 남편과 같이 왔던 곳이라면서 너무 좋아서 너도 불렀다고 했더니
친구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저더러 완전히 사모님이 다 됐다고. 너무 잘 됐다면서요. 자기도 이런 재혼이라면 당장 하고 싶다며 부러워했습니다. 그 소리가 듣기 싫지 않았어요. 엄마께도 연락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거동이 불편하고 며느리 눈치도 보인다고. 병원비도 부담스럽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죠. 저는 백화점에서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과 화장품을 잔뜩 사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물건을 받은 엄마는 이게 다 뭐냐며 놀라셨죠. 돈이 어디서 났냐고 걱정하면서도 목소리엔 기쁨이 묻어났어요. 재혼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좀 더 안정되면 남편을 데리고 인사를 드리러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새언니에게도 전화했어요. 통장으로 용돈을 좀 붙이면서 엄마 잘 좀 모셔달라고 부탁했더니 평소 쌀쌀 맞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돈이 있으니 사람들 태도가 달라지는 게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론 만족스러웠어요. 그렇게 저의 꿈 같은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편안하게 늦잠을 자고 있었어요.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죠. 남편이 아침을 사오나 싶어서 부스스한 얼굴로 마중 나갔습니다. 현관을 바라보던 전 깜짝 놀라 몸이 굳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낯선 여자가 어느새 현관에 들어와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80살은 되어 보이는 나이 든 여자는 잘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차갑게 쏘아보면서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누구시냐면서 잔뜩 경계하고 물었죠. 낯선 여자는 대답 없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못마땅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섰습니다. 당황한 저는 따라가면서 계속 물었어요. 누구시냐면서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냐고 따져 물었죠. 여자는 대꾸도 없이 거실에 서서 한참 동안 집안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제가 새로 들인 가구와 그림, 제가 고른 소품들까지 하나하나 손으로 집어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당장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이죠. 그때 여자가 저를 차갑게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자기가 진짜 여기 사는 사람이니까 어디 한번 경찰을 불러보라면서 말이에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죠.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따졌습니다.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까지 마친 사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냐고 했어요. 그러자 여자가 피식 웃었어요. 그리고는 배를 잡고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라고? 그 미친 영감이 또 시작했구나. 진짜 이건 병이라니까. 여자는 혀를 차면서 한심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스쳤어요. 저는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만 느껴졌어요. 남편은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자신보다 더 놀라 바르르 떠는 저를 측은하게 바라봤어요. 자신이 본처라고 했습니다. 바람기 많은 남편 때문에 젊어서부터 고생했다고. 하지만 이혼을 한 적은 없다고 했어요. 지금은 미국에 살고 있는 딸의 집에 다녀온 거라고 했죠.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멍한 얼굴로 그 사람의 입만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여자는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아직도 이 상황을 모르겠냐고. 그 사람한테 속은 거라고 했습니다. 혼인신고서 직접 냈어요? 그 인간 상습범인데. 남편이 혼인신고서 쓸 때 밑장 빼기 하는 거 몰랐냐면서 그거 접수 안 되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못 믿겠으면 지금이라도 구청 가서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자는 어찌 된 게 이 인간은 수법 하나 변하지도 않냐며 머리를 흔들었죠. 지겹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자상하던 남편이 그럴 리가. 저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구청으로 뛰어갔어요. 혼인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했더니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죠.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인신고가 접수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다리에 힘이 빠졌죠.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물어봤지만 대답은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이 어느새 돌아와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당당하고 멋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마치 잘못을 들킨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남편이 저를 보자 힘없이 말했어요. 이 여사, 서로 즐거운 시간 보냈으니 됐지 않냐고. 미안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본처가 차가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돈 많고 심심하니까 자기가 자리 비울 때마다 이런 짓을 한다면서요. 지금 이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면서 병적으로 이런 일을 저질러서 자기가 다 수습을 한다고 했죠. 저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 행복했던 시간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니. 본처는 소리 지르거나 화내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냉정했죠. 아마 이런 일에 익숙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저더러 오늘 중으로 짐을 정리해서 나가라고 했어요. 법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 딴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어차피 원룸에 살던 사람 같은데 이렇게 된 이상 같은 건물에 사는 것도 우습지 않겠냐고. 보증금은 깔끔하게 빼주겠으니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입니다. 본처의 능숙한 처리 방식을 보니 정말 여러 번 겪은 일인가 싶었어요. 남편은, 아니 오 사장은 소파에 축 처진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 무기력한 모습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저를 지켜주겠다더니 하룻밤의 꿈처럼 다 거짓이었어요. 짐을 싸는 내내 손이 떨렸죠. 저는 하루아침에 다시 빈손이 됐습니다. 원룸 보증금을 찾아서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가족한테도 차마 연락할 수도 없었죠. 결국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야속하게도 맑았어요.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화로운데 제 인생만 무너져 내렸죠.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문득 카센터 박 사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따라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성실하고 진시한 사람이었는데. 하지만 저는 화려한 것에 눈이 멀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명품 외제차. 그런 것들에 현혹돼서 진짜를 놓쳤습니다. 67년을 살았어도 여전히 사람 보는 눈이 없나 봐요. 이렇게 자책할 시간조차 없었죠. 당장 오늘 잘 곳부터 찾아야 합니다.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움직였어요. 씁쓸하기만 했죠.